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학업을 마치기도 전 가족의 보호자가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참석자는 모두 4명. 현재 아픈 부모를 돌보고 있거나 돌본 경험이 있거나 당장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입니다. 일단 저는 그 아버지를 20살 때부터 한 9년, 8년, 9년 정도 돌봐서요. 지금은 이제 10년째인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저희 아빠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53, 53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아빠를 간병을 했는데 간병이다 정도의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많이 안 좋아져서 베드에 계속 누워 있을 때는 뭐 기저귀도 갈고 소변통도 갈고 뭐 밥도 먹여주고 진짜 말도 못했거든요. 진짜 너무 또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설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갈고 6시간 동안 기저귀 갈고 그걸 반복이었어요. 갈고 나면 또 시트를 계속 새 시트 받아오고 새 시트 받아오고 무슨 생각을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아지경이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조차 사치였어요. 그때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말하는 요즘이지만 일찍 아픈 가족을 떠맡은 젊은이들에겐 버겁기만 한 삶입니다. 이런 일들은 효자 효녀에게만 또 특별히 불운을 맞는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베이비붐 시대를 지나 항아리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급격히 달라지는 인구 구조상 청년 간병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바로 윗세대만 해도 형제들이 좀 있어요. 네, 저희 부모님만 해도 뭐 6남매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도 하루씩 일주일에 간병을 하면 다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한번 지났습니다. 이제는 1명 아니면 많아야 2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시면 간병을 오롯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재난이고요.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재난을 더 크게 10년, 20년 후에 더 크게 전면적으로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효자소녀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효녀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겁나 많이 들었죠. 겁나 많이 들었어요? 짜증났어요. 거의. 어때요? 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뭔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올 때 봉투라도 하나 주든지 그러네. 밥이라도 사오든지 올 때 2손 좀 무겁게 하고 오든지. 저도 맨날 듣던 말이었고 평생을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효자라는 말 들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라는 게 엄청 컸죠. 제가 그래서 찾은 말이 저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으로 아버지 돌봐요 라고 말했거든요. 효자라는 말로 제가 하는 행동, 돌봄을 이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내가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좋은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저는 사람들한테 되갚아줬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간병하면서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혹은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것들 같은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응급실에 들어가면 이제 수속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제가 만약에 밥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구자라 놓고 바로 달려가야 돼요. 사실 그 상황은 아빠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면.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무조건 내가 이 밥을 끝까지 다 비우지 못하더라도 그 전화를 받고 투자를 안 놓으려고 되게 했었고. 그러네. 너무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했었고. 간병으로 뭔가 이런 취업 준비 시기, 유예기 이런 것들을 놓치면 나중엔 진짜 취업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빈곤의 악순환이나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 누구든지 경험하는 일이고 누구든지 닥치면 혼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공감대가 생기면 저는 이것도 우리 뭐 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훨씬 더 탄탄한 사회보험 제도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메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빠한테 이제 걸어줬었거든요. 그때 그것도 생각나고. 아빠는 이제 없지만 아빠는 없어도 아빠에 대한 기억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때는 아빠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 아빠의 빈자리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저를 좀 살리는 거. 제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결국은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은 그 젊은 사람한테 좌절을 강요시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결국은 부모를 포기하라고 시키는 건데 그렇지만 사회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나중에 어쨌든 이 여정에는 끝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죽든 뭐 아빠가 죽든 어쨌든 아빠가 다시 건강해지든 끝이 있을 텐데 이 끝에 가서 아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싶었거든요. 일단 그 간병하는 분들이 저도 그 우리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고 다 혼자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못 지키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도 못 지키니까 저 아직 안 흘렸어요. 먼저 흘리는 사람이 밥 사야 돼요, 저는. 참고 있어요. 남들보다 일찍 아픈 가족을 돌본다 해도 함께했던 시간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했던 이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일부 청년들은 간병을 통해 얻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이나 어둠, 막막함 같은 단어들로 간병을 묘사했습니다. 청년들이 간병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회나 꿈을 앗아간 고통으로만 남을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